47발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47발 모두가 명중했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의 요격률은 0%였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은 전투기 110km 밖에서 떨어진 폭탄이 전쟁의 규칙을 먼저 끝내버렸습니다. 펜타곤 분석실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편 하나에 새겨진 단어가 모두의 기준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이건 무기 자랑이 아닙니다. 왜 미국이,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새벽 펜타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새벽 캄보디아 상공에서 회수된 파편 하나가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우리의 분석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과에서 30년째 근무하는 분석관이죠. 1995년 배속 이후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까지 수백 건의 전투를 분석해왔습니다. 제 원칙은 명확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와 좌표만으로 진실을 읽어낸다는 것이었죠. 새벽 3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해줬어요. 새벽 호출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공습 좌표 13개 분석하세요. 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죠. 책상 위 붉은 봉투, 탑 시크릿 등급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개봉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공습 표적 12개 위성 사진을 열고 캄보디아 지도 위 빨간 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완벽했어요. 첫 번째, 국경 8.2km 지점의 기갑사단 주둔지. 두 번째, 보급로 교차점의 레이더 기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2곳. 다섯 번째, 지하 20M 탄약 저장소. 여섯 번째부터 9번째까지. 지휘 통제 시설들이 삼각편대로 배치되어 있었고, 10번째와 11번째는 예비 병력 3,500명 집결 지역이었습니다. 표적 선정 논리가 명확했죠. 눈을 멀게 하고 기동력을 빼앗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교과서 그 자체였어요. 30년간 수백 건의 작전을 분석한 제 눈에도 이건 수준급이었습니다. 역시 전쟁은 패턴이야. 그런데 13번째 좌표를 클릭하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15층 고층 건물이 화면을 채웠어요. 하지만 앞선 12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장 그물도, 대공포 진지도, 차량 대피호도 없었죠. 대신 모든 창문, 정확히 237개 창문마다 검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가두는 구조였죠. 고해상도로 전환했습니다. 외벽에 감시 카메라 47대가 촘촘하게 모두 내부를 향하고 있었어요. 옥상에는 위성 안테나 3기, 1층에서는 강한 열 반응. 대형 서버실이 가동 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12개의 군사 표적 사이에 이 건물이 있는 거죠? 공습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착탄 오차 1.2M, 폭탄은 건물 중앙을 정확히 관통했고 핵심만 파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이었어요. 좌우 23M 거리의 다른 건물들은 유리창 하나 안 깨졌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편 분석 자료를 열었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일련 번호와 함께 나열되어 있었죠. 하나씩 확대하며 제조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식별 불가. 두 번째, 부분 손상. 세 번째 파편을 확대하는 순간 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금속 표면에 선명하게 각인된 글자. 깊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단어. 그 글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코리아. 그 5글자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파편 이미지를 10번도 넘게 확대했어요. 깊이 2.3로 새겨진 코리아. 이건 위조할 수 없는 제조사 표시였죠. 30년간 수천 개의 무기 파편을 분석해왔습니다. 금속 각인만 봐도 출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제 무기가 이런 작전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수준의 정밀 무기를 만든다니 그게 충격이었죠. 무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0.7초 만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KGB 한국형 글라이드 폭탄. 사거리 110km, 오차 범위 1m 이내. 110km. 태국 공군 기지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 62km였어요. KGB 사거리 110km를 반경으로 원을 그리자 국경선을 훌쩍 넘어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불법 스캠 산업 현황 및 국제 범죄 조직 연계 분석. 보고서 제목을 읽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작성 날짜는 불과 3개월 전이었어요. CIA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이 동남아 최대 불법 온라인 사기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내용. 중국 범죄 조직과 캄보디아 관료가 결탁한 대규모 감금형 콜센터였죠. 첨부 지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의심시설 좌표 중 하나가 13번째 표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위도 10.6273, 경도 103.514이, 오차 0.0001도. 건물 구조가 나왔습니다. 외관은 일반 빌딩이지만 내부는 감금시설. 1층 대형 서버실, 214층 칸막이 공간들로 층당 200명 수용. 237개 창문의 쇠창살은 탈출 방지, 47대 카메라는 24시간 감시용이었어요. 이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라 감금이었죠. 피해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 약속에 유인된 사람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하루 18시간 이상 통화와 메시지 발송, 할당량 미달시, 식사 중단이나 폭행. 탈출 시도자는 지하 징벌실 감금, 심하면 골절상이나 의식 잃을 때까지 구타. 30년간 감정을 배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노를 막을 수 없었어요. 피해자 국적 분포를 보는 순간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인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김모 씨 27세 IT 개발자, 박모 씨 24세 취업 알선 피해, 이모 씨 29세 SNS 채용 피해. 위성 사진 속 빨간 점은 더 이상 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는 국제공조 수사와 외교 압박이 수년간 실패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캄보디아 관료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 실질적 단속 전무. 오히려 시설 확대 중이었죠. 외교는 무력했고 제재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국경 분쟁이 발생했어요. 전쟁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열렸던 겁니다. 공습 이후 위성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건물 중앙은 무너졌지만 외곽은 남았어요. 옆 건물은 유리창 하나 안 깨졌고 민간인 사상자 제로였죠. 파괴가 아니라 제거, 폭격이 아니라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정밀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군사 표적 12개 사이에 끼워 넣은 13번째. 누군가는 전쟁의 창을 이용해 범죄 조직의 심장을 제거할 기회를 포착했고 한국의 1M급 정밀 폭탄이 그 수술을 완벽하게 실행했습니다. 저는 즉시 윌슨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 정보는 즉시 보고되어야 했어요. 13번째 표적이 군사시설이 아니라 불법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감금형 콜센터로 추정되며 CIA 보고서와 좌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군은 짧게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폭격의 정밀도가 1M급이며 주변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연이나 오폭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표적 선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13개의 좌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12개는 전쟁의 논리, 적 전력 무력화를 위한 군사 표적이었죠. 13번째는 달랐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외과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 무기였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 안에 머물면서도 캄보디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복귀한다는 거예요. 국경선이 더 이상 물리적 장벽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1M 오차. 미국 JDAM이 평균 5M인데 한국은 1M 나고요. 13번째 표적이 가로 43M, 세로 28M이었습니다. 5M 오차면 건물 외곽까지 파괴되었겠죠. 하지만 1M는 엘리베이터 샤프트만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외과 의사가 메스로 종양만 제거하듯 표적 중심만 도려내는 능력이었어요. 글라이딩 방식도 중요했습니다. 엔진이 없으니 소음도 없고 열추적 미사일로 요격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보니 태국이 2024년 3월 도입, 이번이 첫 실전이었습니다. 첫 실전에서 47발 전탄 명중, 신무기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기상, 장비 오작동, 인적 오류가 명중률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100%라고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 85%, 이스라엘 82%, 프랑스 79%, 한국은 100%. 한두 발이면 운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47발 연속은 시스템 신뢰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겁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했습니다. K9 자주포 세계 수출 1위, FA-50 동남아, 다수 수출, KF-21 개발 중, 천국 나토 통과.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제 표정은 굳어갔어요.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제 기억 속 한국은 미국 무기를 쓰는 나라였습니다. F-16 도입하고 패트리어트로 방공망 구축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체 무기로 동남아 시장 장악하고 실전에서 미국보다 높은 명중률을 기록한다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13번째 표적, 왜 하필 그 건물이었을까요? 창살과 감시 카메라로 가득한 15층 건물. 이건 군사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한국 무기가 사용된 것도 우연일까요? 저는 CIA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검색. 몇 번의 시도 끝에 충격적인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서를 여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3번째 표적의 정체를 파악한 뒤 더 큰 그림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최근 5년간 무기 도입 현황을 중첩시켰죠. 한국산 무기 도입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태국은 T-50 훈련기와 호위함, 베트남은 K9 자주포 대량 구매, 필리핀은 FA-50, 전투기 12대 추가, 말레이시아도 FA-50 보유. 지도를 보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방이 한국 무기로 포위되어 있었어요. 북쪽 태국, 동쪽 베트남, 남쪽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지역 전체의 군사 표준이 한국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였죠. 왜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분석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유럽산 무기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대당 1억 2천만 달러, 독일 레오파드 2 전차 대당 800만 달러. 납품 기간은 79년이었죠. 미국 무기는 기술적으로 최고 수준이지만 정치적 제약이 많았어요. 최종 사용자 협정, 기술 이전 제한, 동맹국 우선 공급.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승인을 기다리며 몇 년씩 대기해야 했습니다. 중국 무기는 가격이 저렴했어요. J-10 전투기 대당 4천만 달러, VT-4 전차 대당 300만 달러.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했고 품질 문제가 불거지며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죠. 반면 한국 무기는 FA-50 전투기 대당 3천만 달러, K9 자주포 대당 350만 달러. 유럽제보다 60% 저렴, 미국제보다 40% 저렴했습니다. 중국제보다는 약간 비쌌지만 품질 신뢰도로 충분히 정당화됐어요. 그리고 납품 기한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폴란드 K9 자주포 672대는 계약 후 3년 만에 모두 인도, 필리핀 FA-50은 2년 만에 전량 도착했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유연했어요. 터키는 K9를 라이선스 생산,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현지 조립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KGGB 성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거리 110km로 국경 밖 투하 가능, 1N급 정밀도로 민간 피해 최소화, 글라이딩 방식으로 소음열 신호 없이 접근. 가격은 발당 5만 달러, 미국 JDAM의 2배지만 사거리와 정밀도를 고려하면 훨씬 높은 가치였죠. 이 무기는 전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국경이 희석되고 방공망이 무력화되며
전쟁의 방식이 재정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국방장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한국은 태국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고 서울을 초토화할 능력을 갖추겠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서울 초토화는 공포에 질린 자의 허세였어요. 포위된 자의 비명이었고 기술적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저항이었죠. 캄보디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방이 한국 무기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더 강력한 방어 체계였어요. 며칠 뒤 위성 사진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 인근에 중국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전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HQ-9B. 중국이 자랑하는 원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에 총 8개 발사대가 포착됐어요. 푸놈펜 3개, 시아누크빌 2개, 공군 기지 3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250km, 최대 고도 30km, 동시 추적 100개. 이론상 스펙만 보면 위협적이었어요. KGGB의 110km 사거리를 완전히 포괄하는 능력이었죠. 하지만 실전 데이터를 확인하자 달랐습니다. HQ-9B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사례는 전무했어요. 모든 것이 시험장에 통제된 환경, 예측 가능한 경로, 사전에 알고 있는 표적에 대한 훈련 결과였죠. 중국 군사자문단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총 37명, 방공 운용 전문가 15명, 레이더 분석가 8명, 전술 자문관 14명. 캄보디아군의 HQ-9B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팀이었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250km 사거리가 110km를 압도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그룹은 실전 검증을 강조했죠. KGGB는 47발 47명 중 HQ-9B는 실전 기록 전무. 시험장과 전쟁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윌슨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글라이딩 폭탄은 엔진이 없어 열추적이 어렵고 레이더 반사도 극히 작습니다. 소형 글라이딩 폭탄은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죠. 12월 17일 오후 2시 국경 분쟁 재개. 태국군이 13개 표적을 선정했어요. FA-50 전투기 4대가 26, 각각 KGGB 2발씩 탑재. 국경선에서 85km 지점까지 접근했죠. 투하 신호 감지, 8발이 글라이딩 시작. 그 순간 HQ-9B 레이더 활성화. 레이더 패턴이 캄보디아군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 전문가들이 직접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요격 미사일 8발 발사, 1대1 대응 시도. 화면에서 8개 궤적이 서로를 향해 날아갔어요. 요격 미사일 마하 4.2 KGGB 아음속. 첫 번째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8발 모두 표적을 놓쳤어요. 저는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HQ-9B는 위치를 추적하지만 속도와 고도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글라이딩 폭탄은 바람과 기압에 따라 미세하게 궤적을 조정하거든요. 엔진 미사일의 직선 비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듯 날아가는 겁니다. 요격 시스템은 고속 접근 위협용이었어요. 천천히 글라이딩하는 위협은 전혀 다른 알고리즘이 필요했죠. 8발의 KGGB는 모두 표적에 도달했습니다. 군사시설 7개 파괴, 불법시설 1개 중앙 붕괴, 민간 피해 제로. 캄보디아 방공 지휘소는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중국의 최신 시스템이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장 성적은 실전의 혼란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 KGGB는 2번의 실전에서 완벽한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중국 HQ-9B는 2번의 기회에서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KGGB 55발 발사 55발 명중, HQ-9B 8발 발사 0발 명중. 두 번째 교전이 끝난 지 48시간 뒤 중국 자문단이 푸놈펜을 떠났습니다. 공식 발표는 임무 완수였지만 위성 사진 속 37명의 얼굴에는 패배가 새겨져 있었어요.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HQ-9B는 정상 작동했으며 작전 환경의 특수성으로 일부 제한이 있었다. 군사 분석가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실패를 인정하되 책임은 환경에 돌린다는 거죠.
저는 윌슨 장군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전 검증의 절대적 가치 이론적 우위는 실제 전투에서 무의미하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0km 사거리가 110km를 압도한다는 주장은 종이 위에서만 의미가 있었어. 이번 사례는 펜타곤의 무기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전 기록만이 진짜 성능을 증명하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은 K9 자주포 48대 추가, 필리핀은 FA-50을 12대에서 24대로 증량, 말레이시아는 천궁 방공 미사일 도입 검토,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 재확인. 이전의 미온적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실전 검증된 무기는 더 이상 도박이 아니었어요. 한국 무기는 시험해볼 대안이 아니라 선택해야 할 표준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달라졌어요. 12월 20일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며 한국의 역할을 이해한다. 서울 초토화 발언은 사라지고 이해한다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굴복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성비 좋은 중급 무기에서 실전 검증된 고신뢰성 무기로 재분류됐어요.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기 개발 철학의 차이예요. 중국은 스펙을 과시하고 유럽은 기술을 자랑하며 미국은 첨단성을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은 실전에서 작동하는가에만 집중했어요. KGGB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엔진도 없고 초음속도 아니며 스텔스도 없었어요. 하지만 110km에서 1M 오차로 맞추는 능력,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가격도 발당 5만 달러로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실전 검증,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기술 이전 유연성. 이 네 가지가 동남아 시장 1위를 만든 비결이었어요. 12월 24일 윌슨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백악관에서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미국 방산 업체들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동남아를 넘어 중동과 유럽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폴란드 계약은 그 신호탄이었죠. 장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시장 점유율만이 아니야. 신뢰를 잃었어. 복잡한 절차, 정치적 조건, 긴 대기 시간. 고객들이 지쳐버린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동남아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빨간색 한국 무기 도입국들이 더 진하고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작지만 정확한 기술이 있었죠. KGGB 55발 발사, 55발 명중. 이 숫자는 이제 전설이 되고 있었습니다. 1월 7일,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세 번째 국경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어요. 태국군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놀랐습니다. 태국 공군 FA-50 전투기 12대가 동시 준비 중이었어요. 각 전투기마다 KGGB 2발씩 탑재. 이건 단순 공격이 아니라 전면 타격 작전이었죠. 표적 리스트가 전송되었습니다. 총 30개. 사단 사령부 5개, 비행장 3개, 레이더 기지 7개, 미사일 발사대 8개, 탄약 저장소 4개, 불법 시설 3개.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시설 거의 전부였어요. 윌슨 장군은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이번엔 30발이야. 만약 한 발이라도 실패한다면 KGGB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릴 걸세. 장군님, 통계적으로 30발 투입은 위험합니다. 하나의 오작동이라도 발생하면 완벽한 기록이 깨지죠. 하지만 태국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55발 전탄 명중, 그 기록이 확신을 준 거예요. 1월 7일 오후 3시 30분 작전 개시. 12대의 FA-52 순차 이륙했어요. 첫 번째 편대 4대가 국경선 90km 지점에서 8발 투하, 두 번째 편대 8발, 마지막 편대 95km 지점에서 14발 투하. 총 30발의 KGGB가 캄보디아 영공을 향해 글라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었습니다. HQ-9B 전부 활성화. 하지만 중국 자문단은 이미 떠났어요. 캄보디아군 단독 운용이었죠.
요격 미사일 24발 발사. 이전보다 8발 감소. 보유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 긴급 구매 요청했지만 배송은 2주 후라는 답변만 받았어요. 24발로 30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 사령부와 비행장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교전 시작. 사령부 향한 KGGB의 8발 투입, 모두 빗나갔어요. 비행장에 6발, 전부 실패. 레이더 기지에 4발, 명중 제로. 30발의 KGGB는 차례대로 표적에 도달했습니다. 사단 사령부 5개소의 지휘센터 정확히 파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중앙통신실과 작전실만 붕괴. 외곽시설은 그대로였죠. 비행장 3개소는 활주로 중앙부만 폭파. 전투기와 경납고는 손상 없지만 이착륙 불가능. 복구 최소 3일 소요. 레이더 기지 7개소 안테나 전부 파괴, 미사일 발사대 8개소. 무력화, 탄약 저장소 4개소는 지상 입구만 파괴되어 내부 안전하지만 접근 차단. 불법 시설 3개소는 15층 건물들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중앙 계단 정확 타격. 건물은 서 있지만 내부 이동 불가능. 30분 만에 캄보디아 군사 인프라 마비. 민간인 사상자 제로, 주변 건물 피해 전무.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KGGB 총 85발 발사, 85발 명중. 명중률 100%, 평균 오차 0.8m. 이건 더 이상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방식의 등장이었어요. 정밀 타격은 더 이상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대중화시켰고 가격을 합리화시켰으며 실전으로 검증해냈죠. 캄보디아 국방부는 더 이상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패배였어요. 1월 9일 캄보디아 정부는 국경 분쟁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분쟁 지역을 태국에 넘기고 향후 외교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 끝을 만들었죠. 4월 15일 봄바람이 펜타곤을 스쳐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분쟁 종료 후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윌슨 장군의 요청으로 특별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무기조달청장, 방산업체 CEO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장군이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폴란드 K9 672대와 FA-50 48대, 호주 K9 30대, 사우디 천궁 협상, 노르웨이 K9 확정, 이집트 FA-50 24대. 그리고 나토 7개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 시작. 이 모든 계약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단어. 실전 검증. KGGB 85발 85명 중이 모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어요. 방산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검증됐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비대칭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캄보디아는 양측 모두 현대 무기 보유, 중국이 최신 방공 제공. 그 환경에서 한국은 완벽했어요. 저는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 동등한 적과 맞서도 작동, 합리적 가격, 빠른 납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장군은 침묵했어요. 우리가 놓친 것은 고객 관점입니다. 우리는 최첨단을 자랑했지만 고객은 작동하는 무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조건을 강요했지만 고객은 단순한 거래를 원했죠. 우리는 기다리라 했지만 고객은 지금 필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신뢰를 잃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실전 검증, 가격, 납기, 기술 이전. 이게 이제 표준이에요.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시장을 잃습니다.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새 의뢰서. 한국 KF-21 전력화 가능성 평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 13번째 좌표를 보며 품었던 의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KGGB 85발 85명 중.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였어요. 미국은 여전히 최첨단을 보유합니다. 하지만 중소국가들은 더 이상 최첨단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빠르게 도착하며
실제 작동하는 무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그 빈틈을 파고들었어요.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최첨단이 아니라 최실용을 제공했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방산의 부상실전 검증이 만든 새로운 표준. 첫 문장. 한국은 더 이상 떠오르는 방산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표준이 되었다. 마지막 문장. 85발의 완벽한 명중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다.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30년간 수많은 무기를 분석해왔지만 이번만큼 명확한 결론은 없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